오늘 유대인의 경제사 홍익희 교수님을 다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잘 알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된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일단 지금 요새 금 가격이 상당히 지금 치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금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이게 오를 것인가? 지금 투자해도 늦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예,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금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제로금리거든요. 금은 이자하고 대체재 관계이기 때문에요. 제로금리에서는 금을 선호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추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각국이, 특히 미국이 유동성 확대로 달러가 많이 풀리는데요. 이렇게 달러가 많이 풀리면은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연준만 하더라도 이미 2조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도 재정부양책으로 2조 2천억 달러, 그 다음에 그 중에 5천억 불에 대해서는 연준과 공조로 4조 달러의 기업 대출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결국 미국 정부가 푸는 유동성이 5조 7천억 달러나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조 7천억 달러인데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풀었던 3조 5천억 달러에 비해서 이미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금값은 오를 수뿐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금리의 상한선을 둬가지고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 즉 일드 커브 컨트롤을 시행하게 되면 그때 가서는 국채의 무제한 구입으로 달러 유동성이 무제한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값은 정말 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그러들고 경기 회복의 기대 시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금값과 더불어 은값이 더 빨리 상승하게 됩니다. 네. 네. 근데 그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결국 그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기축통화 패권국인 미국이 그걸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또 질문이 생기거든요. 예.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기 회복 시점에서 달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때 미국 정부와 연준이 그 달러에 대한 대응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살펴보면서 이번에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 정부와 연준의 대응을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우선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두 가지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경제 흐름의 대세에 맞서지 말라. 둘째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2011년 8월에 금이 1,800달러를 향해서 치솟자 미국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8월 10일 날 금 선물 거래 시장에서 개시 증거금과 그 유지 증거금을 22% 일괄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상을 했으면 사실은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재차 증거금을 27% 인상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전날보다 한 5% 정도 하락한 1,785달러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그 뒤에 다시 금값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이게 선물 거래 증거금만 올려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연준이 독수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 독수가 다름 아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인데 그게 금값이 1900달러로 치솟을 즈음에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합니다. 그게 2011년 9월 21일 날 4천억 달러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건 월가의 그루들도 눈치를 잘 못 챘어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란 뭐냐면 장기 금리를 낮추고 단기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은 장기 금리를 낮춰서 투자를 유인한다는 건데 사실은 윗돌 빼서 아랫돌에 박는 거기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의 증가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금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즉 금은 단기 금리가 올라가면 맥을 못 써요. 그러니까 돈을 단기 집어넣었을 때 이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금이라는 건 이자 한 푼 안 붙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때 금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이틀 뒤에 다시 선물거래 시장에서 증거금을 금 21%, 은 16%를 인상합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금값이 한 10% 정도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선물거래 증거금의 대폭 상승은 사실은 헤지펀드 같은 때는 굉장히 이게 뼈아픈 때림이에요. 왜 그러냐면 헤지펀드는 기본적으로 한 20배 정도의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게다가 그 증거금이 한 30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헤지펀드들한테는 한 600배의 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조지 소로스와 폴 존슨이 몇십억 달러씩 아주 큰 손해를 봐요. 그 후 이들은 정부에 맞서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도 그 후에도 금값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여름에 미국 정부는 다시 제2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2,670억 달러를 풀었는데 그러고도 금값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니까 2013년 4월 12일 날 아침 선물시장 문을 열자마자 금이 100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런 충격을 받고 다시 시장이 살아날 쯤 돼서 한 300톤 정도가 또 쏟아져 들어와요. 그날 총 선물시장의 매도 물량이 1,10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을 황금 대확살이라고 부르는데 1,100톤이 어느 정도 큰 수치냐면 그때 세계 금 채굴량의 이게 한 45% 정도 되는 수량이에요. 근데 이러한 큰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기관은 아시다시피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목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량의 물량을 쏟아낸과 동시에 금 선물 증거금도 전격 인상을 합니다. 이 이후로 미국 정부는 금값이 꿈틀거릴 때마다 대량 투매를 해서 사실은 이때 놀란 투자자들이 대부분 금시장에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값이 밴드에 갇혀요. 금의 채굴 원가가 한 온수당 1,1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이 어떤 레인지에 갇히냐 하면 하한은 1,100, 상한은 한 1,350 정도에서 갇혀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서워서 1,400 이상을 제대로 뚫지 못합니다. 위로 올라오면은 대량 투매가 쏟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금값에 대한 타격이 심했기 때문에 지금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이 전고점을 넘어서 2,000달러를 상회할 적에 미국 정부와 연준이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거를 눈여겨보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물량을 쏟던가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확 떨어뜨리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예상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과열된다 싶으면.
그런데 이 국제 금 가격은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세계 금 시장은 1600년대서부터 그 로스차일드가 시장을 꽉 독점으로 잡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유통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광산도 소유하면서 금본위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한테는 금본위제를 시행케 함으로써 본인들이 갖고 있던 금을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세계 금 가격은 런던에서 그 로스차일드 가문이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독단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도 한 원탁회의라고 그래서 그 금시장의 큰 손들 한 5명 정도가 원탁에 모여서 아침마다 자기들끼리 큰 거래를 해요. 그래서 그 원탁에서 거래된 금액이 그날의 금 시세가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전화로 그들이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 21세기 초까지만 해도 로스차일드가 금 시세 결정을 주도했는데 그들이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러한 거를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 후 금 가격은 사실상 현물금 거래는 런던이 지금도 세계 금 시장의 한 70% 정도가 런던에서 거래됩니다. 그런데 런던 거래의 특징은 이게 장내 거래가 아니에요. 장외에서 자기들끼리 그 비공개 회원들 간에 거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투명성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선물 시장은 그 미국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한 30% 정도 금을 거래하는데, 근데 문제는 선물 시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웨더덕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선물 시장이 큰 물량을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현물 시장을 리드하는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금값은 런던과 뉴욕이 같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전통적인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미국의 월스트리트도 주도 세력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금값을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종이 금 시장에 대한 그 불신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자꾸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그 종이금 시장이라는 건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한 그 선물 시장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시장이 뭐 투기 세력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지 않나, 뭐 하여튼 이게 정말 시세를 반영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잘 물어봐 주셨는데요. 세계 금 총량은 정확한 수치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7만 톤에서 한 2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한 7조 내지 8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1년에 거래되는 양이 160만 톤이 거래돼요. 64조 달러가. 그 다음에 미국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한 24만 톤 정도, 10조 달러가 거래됩니다. 그럼 양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실질 세계 금 총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가상의 금을 갖고 이 친구들 거래하는 거 아니야? 진짜 현물금을 갖고 있는 거야? 라는 불신이 하나 있고, 또 아니면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초단타 프로그램 매매를 극심하게 많이 한다는 의미죠. 사고 팔고 치고 빠지고 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 초단타 거래를 통해서 허위 매수나 매도가 많이 올려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런 초단타 매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금값을 끌어내는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체결되기 직전에 매수 걸어놨다가 빼물어서 가격을 끌어내는 이런 수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무차입 공매도라는 건 사실은 없는 금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선물 시장을 위해서 현물 가격을 끌어내릴 때 그들이 주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이런 의미에서 투자자들이 실물금을 선호하고 이 선물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보다 이제 요즘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 아시아권은 원래 전통적으로 금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경제력이 커지면서 이쪽이 이제 그런 시장의 새로운 수요로 나오다 보니까 금값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실제 금거래소도 열고 그래서 역시 뭐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 금 시장에 대해서 이 화교들이 도전장을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잘 지적하셨는데요. 우선 그 전에 중국 금시장, 현물 금시장이 개설된 그 사유라고 그럴까요?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는 세계 각국이 미국한테 그 금을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환본위제를 했을 때. 그런데 이 세계 금시장이 돌아가는 게 좀 이상하다. 내가 현물금을 제대로 다시 환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자 2012년에 베네수엘라가 자기가 맡긴 금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네덜란드가 122톤가량의 금을 찾아가요. 그 독일도 2016년에 들어서 자기 나라가 맡긴 금을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다 내줄 수는 없고 한 300톤만 가져가라 해서 독일은 2017년에 300톤을 가져갑니다. 그 뒤 2018년에 터키가 한 220톤 찾아가고 그런데 다른 투자자들이 볼 적에 맡긴 금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내주지 않고 일부만 내죠? 라는 이러한 시각이 어떤 불신을 키우는 이런 실마리가 됐는데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나중에 만약의 경우 금 선물 시장에서 현물 인도를 요구했을 적에 그게 제대로 인도가 될까라는 이런 불안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중의 골드바 같은 경우 최근에는 그 몇 달치씩 그 주문 물량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선물금, 즉 종이금보다는 실물금을 투자자들이 선호한다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에 상하이에 그 금 거래소가 개설이 됐는데 그때는 국내 거래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2014년에 국제 금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렇게 금 현물 거래소를 개설하니까 이를 따라서 싱가포르, 홍콩, 우리나라가 잇따라 그 국제 금 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존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걸 이제는 아시아 일각에서도 현물금 거래에 참여를 하면서 이게 좀 다변화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금이 그 거래소도 이제 여러 군데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금이 과연 정말로 있을까에 대한. 자, 그럼 이제 현재 상태에서 그 금의 전망은 어떻게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여쭤보신 그 금 보유량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면 미국이 한 8천여 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한 2,000톤 정도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은 그 한 두세 배는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축소 발표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개된 자료에 보면 독일이 한 3,400톤, IMF가 한 2,800톤, 이탈리아가 2,500톤, 프랑스도 한 2,500톤, 러시아가 한 2,200톤 정도 갖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금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104톤 정도 갖고 있는데, 즉
이게 아직 명확하게 이 투명하지 않은 거는 사실은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금보유 실사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8,000톤 이상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의문시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관정감이 과연 이번에도 금이 2,000불 이상을 치솟을 적에 2011년에 하던 대로 미국 연준과 정부가 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건지, 개입한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하고 약간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옛날에 비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아의 금현물 시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물하고 현물은 가격차가 그렇게 크게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만기일이 되면 현물을 인도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조지 소로스하고 폴 존슨 정도가 금에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레이 달리오를 비롯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금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고 금을 매집을 합니다. JP 모건 같은 데는 은을 매집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이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공개 시장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발행되는 국채가 거의 무한대로 나올 텐데 이 10년물 국채의 이자가 뛰어오르지 못하게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 곡선 제어 정책을 쓰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항들이 예전하고는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예전처럼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할까라는 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하여튼 그 판단은 여러 투자분들의 몫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이 이것을 지켜볼 것이냐 혹은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자기의 그 여건상 요거에 따라서 금의 시세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 요걸 우리가 일단 인지를 하고 그 날짜나 어떤 시행 시점은 모르겠으나 미국 그 정부의 어떤 연준의 분위기를 읽으면서 감을 잡아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